돈에 관심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 돈에 제일 미친 사람이라는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바람 피우는 것들 인간이길 포기한 거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사람인 척 침튀기며 욕하던 사람이 뒤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더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요. 이건 바로 제 전남편, 그 위선적인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이고 동네에서 작은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그래서 더욱 미안한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17년간의 기나긴 결혼 생활의 끝이 참 허무하기도 하더라고요. 결혼 생활 동안 저희 부부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밝고 건강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충실했고 이만하면 부족함 없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굳게 믿으며 살았죠. 제 삶의 작은 울타리 안에서 저는 만족했고 그 평화가 영원할 것이라 너무나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 남편은 누가 봐도 건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는 회사는 직원 수가 50명 남짓한 IT 기기 관련 회사인데요. 남편은 거기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일 처리 능력이 좋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본인도 일 욕심과 인정욕이 상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회사 일에 굉장히 매진하기도 했죠. 물론 회사 일도 열심히 했지만 가정에서도 좋은 아빠이자 남편이었습니다. 주말이면 피곤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남자였거든요. 남편은 저에게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라고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해 보였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는데요. 저녁 식탁에서 아이들 앞에서조차 혹은 TV 뉴스에 불륜 관련 사건이라도 나올 때면 어김없이 인상을 찌푸리며 혀를 차곤 했어요. 여보, 난 진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멀쩡히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왜 바람 같은 걸 피우는 걸까? 그건 정말 인간이길 포기한 짓 아니야? 짐승만도 못한 짓이지.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들 다 천벌받아 마땅해. 그런 말을 할 때면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경멸과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확고한 도덕관념이 존경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내 남편은 다르다고, 그런 추잡하고 더러운 일과는 영원히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의 말들은 제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주문과도 같았거든요. 또 남편은 회사 회식 문화에 대한 불만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들끼리 이어지는 2차, 3차 문화에 대해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했죠. 오늘 또 회식이네. 난 정말 우리나라 회식 문화가 너무 싫어. 왜들 그렇게 술을 못 마셔서 안달인지 몰라. 거기다 남자들끼리 2차 간다고 하면 뻔하지 뭐.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 가서 실실거리면서 더러운 농담이나 하고. 난 그런 자리가 너무 수준 낮고 싫어서 무조건 1차만 하고 바로 들어오잖아. 알지? 그리고 남편은 정말 본인의 말처럼 회식에 가면 뭘 먹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음식 사진과 함께 꼬박꼬박 제게 인증샷까지 보내주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그 정도로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하니 제가 어떻게 남편을 의심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 천지 다 뻔한 남자들이라고 할지언정 저는 제 남편만큼은 절대 외도도 배신도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남편은 가정을 버릴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을 수밖에요. 그의 위선적인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단단했던 믿음은 아주 처참하고 잔인하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당분간은 매일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올 거라고 그러더군요. 여보, 이번에 정말 우리 회사 명운이 걸린 큰 프로젝트를 맡아서 팀원들이랑 밤낮 없이 매달려야 할 것 같아. 당분간은 집에 일찍 들어오기 힘들 거야. 거의 사무실에서 살다시피 해야 할지도 몰라. 주말에도 나가야 할 수도 있고. 당신이랑 지우가 이해 좀 해줘. 그의 얼굴에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비장함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을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가장의 어깨에 놓인 무게를 짊어지고 힘든 티 내지 않으려 애쓰는 남편이 안쓰럽고 대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서 고생하는 남편을 위해 피로회복제와 영양제를 꼭꼭 챙겨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였어요. 저는 외가 쪽 친척 어른의 병문안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죠. 공교롭게도 제가 들렸던 병원이 남편의 회사가 있는 건물과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남편에게 카톡이 아까 왔었는데 밥 대충 때우고 일한다고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문득 밤늦게까지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을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바쁘기에 팀원들과 제대로 저녁도 못 챙겨 먹고 일을 할까 마음이 안 좋았죠. 남편이 자기 팀원이 대략 10명 정도 된다고 했었고 그 팀원들과 다 같이 밤샘 야근을 한다고 했었는데요. 가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우리 남편이랑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팀원들 먹을 간식이라도 좀 사다 주고 갈까? 다들 힘든데 이거라도 먹고 조금이라도 힘내라고 해야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저는 발걸음을 돌려 근처 카페와 빵집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주스,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는 샌드위치와 빵 같은 먹을거리를 아주 넉넉하게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푸짐하게 샀습니다. 양손 가득 간식 봉투를 들고 저는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남편의 회사가 있는 건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건물은 그 건물의 3층이었고 한 층 전체를 다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부터 느껴지는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불이 꺼져 있는 듯 어두웠고 복도만 환하더라고요. 다 퇴근했나? 분명 팀원들이랑 다 같이 야근한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아니면 다 같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회의라도 하는 건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무실 출입문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사무실은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복도에서도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구조였습니다. 혹시 안에 누가 남아있나 싶어 들고 있던 간식 봉투를 잠시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유리벽에 얼굴을 바짝 가까이 대고 안을 쭉 훑어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도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 창가 자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그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에 깊이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머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퇴근하고 우리 남편 혼자 저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고생하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들자 그 뒷모습이 어찌나 짠하고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까지 핑 돌 정도였죠. 남편이 요즘 부쩍 예민해 보였던 이유, 집에 와서도 피곤에 절어있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이해되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 이거라도 얼른 전해주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퇴근해서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탕비실 쪽이었는진 모르겠는데 어떤 여자가 손에 커피를 들고 남편 자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 있긴 했지만 남편의 자리는 환했기 때문에 얼굴은 보였어요. 저는 그 여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왜냐면 남편이 전에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던 김지선이라는 이름의 팀장이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 그 여자에 대해 불만을 자주 토로하곤 했습니다. 아, 진짜 김 팀장 그 여자는 능력이라고는 쥐뿔도 없으면서 팀장 자리 깨찬 거 보면 진짜 어이없다니까.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팀장이 됐어? 우리 회사 제일 큰 투자자 와이프잖아. 외국에서 뭐 일했었다나? 그거 말고는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 근데도 떡하니 팀장 자리로 들어왔다니까. 그냥 지 남편 덕에 그 자리에 앉은 거야.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 지시하는 척은 또 얼마나 꼴사나운지. 한 번씩은 더럽고 치사해서 같이 일 못 해먹겠다니까? 그렇게 뒷담을 퍼붓던 그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간에 왜 단둘이만 사무실에 남아있을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사무실 안에는 남편과 김지선 팀장 단 두 사람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분위기가 제가 상상했던 서로 불편해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지도 않았고 서로를 뭔가 끈적이게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손을 올리고 무슨 말을 했는데 그 후 갑자기 정말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진한 키스를 나누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너무 경악했고 그 자리에서 마치 얼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새하얗게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뭐가 그렇게 즐거운지 서로의 몸을 부둥켜 안고 장난을 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서로의 허리에 팔을 감고 사무실 안쪽에 있는 불이 꺼진 회의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마치 자석에 끌리듯 사무실 문 손잡이를 잡고 당겼습니다. 그런데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스르륵 소리 없이 문이 열리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이 끔찍한 현실을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야 할까? 너무 두려웠지만 그렇다고 도망칠 수도 없었죠. 이게 대체 무슨 추악하고 역겨운 상황인지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신발 굽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발 뒤꿈치를 들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미친 듯이 뛰는 채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도 투명 유리문이었고 반 정도는 필름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살짝 돌려 회의실 안을 봤고 제 인생에서 가장 추악하고 가장 역겹고 가장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제 남편과 김지선 팀장이 불 꺼진 회의실에서 짐승처럼 뒤엉켜 있는 꼴이었으니까요. 순간 숨을 헙 들이마시며 저도 모르게 몸을 확 피했습니다. 속에서 뜨겁고 역한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것들이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회사에서 저러고 있다니. 저것들이 지금 자신들만의 더러운 욕정에 눈이 멀어 제가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지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저것들의 머리채를 한 움큼씩 잡아뜯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난리를 쳐야 하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저는 심장이 벌컥벌컥 뛰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찍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현장을 똑똑히 영상으로 남기고 증거를 남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얼마나 심하게 떨리던지 핸드폰을 잡는 것조차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고 카메라 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데 손에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서인지 아니면 극도의 긴장감과 분노 때문에 손가락이 마비된 건지 그 작은 빨간색 녹화 버튼이 도무지 제대로 눌러지지가 않는 겁니다. 화면만 미끄러지듯 터치될 뿐 녹화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영원처럼 느껴지는 지옥 같은 시간 허둥지둥 하는데 갑자기 어머, 누구야? 김지선이 저를 발견하고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도 그 찢어지는 듯한 비명 소리에 너무 놀라 하마터면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식간에 미래의 정적이 깨지고 남편과 김지선은 혼비백산에서 서로에게서 떨어져 나와 테이블 아래로 굴러 떨어지듯 내려와 허둥지둥 옷을 꿰어 입기 시작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발이 땅에 뿔이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지선이 반쯤 걸친 블라우스 매무새를 추스르며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악을 썼습니다. 저 여자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설마 폰으로 다 찍었나 봐. 강과자 뭐해? 얼른 저거 뺏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이성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달아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은 아직 바지 지퍼도 제대로 올리지 못한 우스꽝스러운 상태라 바로 저를 쫓아오지 못했고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3층 계단을 2칸씩 뛰어내려 건물 밖으로 미친 사람처럼 도망쳤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는 것 같기도 했지만 확인할 겨를도 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애는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수고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제가 방금 목격한 역겨운 짐승들의 모습과 남편의 위선적인 얼굴, 김지선의 날카로운 비명소리로 뒤죽박죽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지 아니면 제가 지독한 악몽을 꾸고 있는 건지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겠더군요.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한 상태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문에 기대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분노와 배신감과 억울함과 슬픔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것이라며 그토록 혐오하고 경멸하던 내 남편은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 단단했던 믿음이 그와 10년이 넘는 세월이 한순간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게 산산조각 날 수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문득 핸드폰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그 아수라장 속에서 버튼이 잘못 눌려 단 몇 초라도 찍혔을까? 마지막 희망을 붙잡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으로 갤러리를 열어 확인했지만 역시나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결정적인 순간에 제 손가락은 끝내 빨간색 녹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겁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토록 명백하고 확실한 배신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는데 그것을 증명할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니 너무나 절망스럽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그대로 침대 위에 쓰러져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저 인간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이대로 모른 척 덮고 살아야 하나? 아니, 절대 그럴 수는 없어. 내 눈으로 똑똑히 본 이상 내 자존심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곧장 안방문을 다급하게 두드리며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여보, 혜진아, 내가 다 설명할게. 당신이 본 건 정말 오해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보고 얘기하자. 저는 이불 속에서 증오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꺼져! 당신 목소리, 숨소리조차 듣기 싫으니까 집에서 당장 나가!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내가 다 해명할게. 내 얘기 좀 들어봐줘. 해명? 그게 해명이 되는 일이야? 그래, 해명은 안 되지. 그런데 나도 이유가 있어. 딱 한 번만 눈 감고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저는 눈이 뒤집혀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뭘 용서해? 내 앞에서 바람 피우는 것들은 인간도 아니라느니, 더러워서 상종도 못하겠다느니, 온갖 고고하고 깨끗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뒤에서는 회사 팀장이랑 사무실에서 그딴 짐승 같은 짓을 벌여? 이 위선자, 이 더럽고 역겨운 인간아, 당장 집에서 꺼져! 그럼에도 남편은 계속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10분가량 빤히 쳐다보다가 말했습니다. 딸 앞에서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꺼져.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 단호하고 싸늘한 조금의 망설임도 없는 목소리에 남편은 결국 아무 말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딸이 와서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부부싸움인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은 걱정되는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더 울었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넘게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던 이혼이라는 두 글자가 처음으로 제 머릿속을 무겁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바람 피웠다는 소문을 듣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하는 것과 내 두 눈으로 직접 그 현장을 목격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군요. 그날 밤 제가 겪었던 시각적, 청각적 충격과 배신감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혐오감은 도저히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 후 며칠을 저는 시체처럼 알아 누웠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어김없이 그 역겨운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번민 그리고 복수심과 절망감 사이를 오가던 끝에 저는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인간과는 단 하루도 더 이상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수 없다. 이 결혼은 끝났다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증거였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과 김지선이 작정하고 서로 입을 맞추고 발뺌하면 저만 이상한 사람,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의부증 환자로 몰릴 수도 있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확실한 증거를 따로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게도 며칠 뒤 김지성 팀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한번 보자고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덧붙이면서요. 이 여자가 지금 제정신인가? 무슨 낯짝으로 나를 보자고 하는 거지?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그녀의 뻔뻔한 태도나 혹시 모를 실언을 녹음이라도 해서 증거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남 제안을 수락하고 약속 장소인 카페로 향하기 전 핸드폰에 녹음 기능을 켜고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나타난 김지선은 제 예상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죄책감이나 미안함 따위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오히려 제가 왜 이런 일로 자신을 귀찮게 하냐는 듯한 오만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이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저를 가만히 보더군요.
내 얼굴 길게 보기 싫을 테니 용건만 간단히 할게요. 그 말투에는 마치 아랫사람을 대하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그녀를 가만히 노려보았습니다. 그쪽 남편, 강 과장이랑 있었던 일 말인데 솔직히 그날 좀 놀라긴 했어요. 그쪽도 많이 놀란 건 알겠는데 어쨌든 내 말은 서로 조용조용히 끝내는 게 피차 좋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건가 싶더라고요. 뭔 소리예요? 그게 뭐가 피차 서로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날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직접 봤으니 부정 안 할게요. 그런데 솔직히 강 과장이나 나나 서로 진지한 마음까진 없어요. 그냥 서로 적당히 그런 거죠. 결혼 생활에서 오래 살다 보면 좀 권태로워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좀 색다른 걸 찾게 되고. 강 과장이나 나나 딱 그 정도예요. 서로 가정 깨고 심각할 정도의 사이 아니고요. 미치셨어요? 막말로 둘이서 사랑하니 어쩌니 하는 것도 아니면서 회사에서 그 짓거리를 했다. 짐승이에요? 저도 화가 나서 따지니 그 여자는 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뜨다가 웃더라고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좀 캄다운 하세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심각한 일 아니에요. 너나 안 심각하겠지. 평소에도 그러고 다니나 본데 너나 실컷 그러고 사세요. 이런 개소리 하려고 나 부른 거니? 제가 따지자 그 여자는 저를 빤히 보더니 봉투 하나를 꺼내더라고요. 이걸로 위자료 하시고요. 적당한 선에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알려져 봤자 개망신이고. 이거 줄 테니까 그쪽이 찍은 영상 지우세요. 내 눈앞에서.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이 났습니다. 더불어 이 여자는 내가 동영상을 제대로 찍었다고 생각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그랬습니다. 너나 개망신이지 내가 왜? 나는 피해자인데. 남편 간수 못해서 밖에서 그러고 다녔다고 하면 그쪽도 개망신인 건 맞지. 너는 유학파니 뭐니 하더니 생각하는 건 완전 고리짝이네.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너랑 내 남편만 쪽팔리는 거야. 난 아니야. 너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 네 남편이 알까봐 무서운가 보네. 맞지? 쫄리지? 당당한 척 하는데 사실은 내가 그 동영상 네 남편한테 보낼까봐 무섭지? 제 말에 그 여자는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전까지 여유로운 표정은 없어지고요. 남의 남편하고 회사에서 그 짓거리하고 다닌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이깟 돈 몇 푼 너나 실컷 하세요. 개망신! 그래, 다 같이 개망신 당해보자. 저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 그 여자한테 집어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피가 거꾸로 솟구치더라고요.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라면 그 여자와 저의 대화가 모조리 녹음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 핸드폰에서요. 지입으로 제 남편과 노란한 얘기를 했으니 이 정도면 증거가 되겠지 생각했죠. 그 후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격적인 이혼과 상간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싸우는 꼴 보기 싫으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집에 딸이랑 둘이서 지내는데 그런데 생각보다 밤에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더군요. 그때 제 심정이 더 복잡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술이라도 마시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거나 아니면 김지성과 짜고 무슨 짓을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거실 창문이 잘 보이는 곳에 홈 CCTV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저와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제 불길한 예감은 어김없이 현실이 되었거든요. 그날따라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에 거실 쪽에서 뭔가 부딪히고 넘어지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온몸에 털이 쭈뼛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둑인가? 저는 너무 놀라서 핸드폰을 켜려고 했는데
거실 충전기에 놔둔 것이 떠올랐죠. 어떡하지? 일단 나가서 확인을 해봐야 하나? 오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혹시 건너방 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주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거실 쪽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 거실에서는 도둑이 아니라 제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고 벙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비번까지 바꿨거든요. 제가 황망하게 보고 있는데 남편이 충전 중이던 제 핸드폰을 신경질적으로 뽑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는 증거 영상 때문에 왔구나 라는 생각이 번뜩 나더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폰 내려놔! 그러면서 저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뺏으려고 했고 남편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죠. 아이도 놀라서 방에서 나오고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핸드폰을 뺏기지 않으려 저를 벽 쪽으로 거칠게 밀치고 뿌리쳤습니다. 지켜본 딸아이도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저에게 달려왔죠. 저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베란다 쪽으로 비틀거리며 가더니 베란다 창문을 열고 제 핸드폰을 그대로 아파트 밖 1층 화단으로 집어 던져버리는 겁니다. 한밤중에 고요함을 깨고 둔탁한 파열음이 아래층에 울려 퍼졌죠. 야, 이 미친 인간아!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절규했고 딸아이도 놀라더라고요.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한테 왜 그래? 너 그 여자랑 바람 피운 증거 없애려고 온 거지. 그 여자가 시켜서 내 폰 박살내러 온 거지. 맞지? 이 인간 말종 같은 쓰레기야. 저는 격앙되어 외쳤고 남편은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더군요. 딸은 울면서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나가다 말고 딸에게까지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넌 빠져. 이건 아빠랑 엄마 일이야. 애들은 몰라도 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애한테 왜 소리를 질러? 나도 불쌍한 인간이야.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바람 핀 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그 여자 마냥 좋은 거 아니야. 근데 먼저 나한테 들이댔어. 지네 남편이 자기를 외롭게 하고 밖으로 돈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나한테 들이댔다고. 그 여자 내 상사 아니야. 내가 거기서 매몰차게 어떻게 거절하냐고. 어떻게 보면 나도 그 여자한테 당한 피해자라고. 네가 뭘 알아? 당신 말이 사실이라면 그 여자 행동에 응할 게 아니라 신고를 했어야지. 회사에 알렸어야지. 나한테 알렸어야지. 설령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어도 그런 더러운 짓은 안 했어야지. 제 말에 남편은 씩씩대더니 지분에 못 이겨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이며 잡동사니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저는 기함하며 아이를 꼭 안고 있었죠.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몸이 다 떨리더군요. 그렇게 한바탕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난리를 친 남편은 문을 박차고 집을 나갔습니다. 한밤중에 난리가 나니 경비실에서도 전화가 오고 그랬죠. 남편이 나간 후 딸아이는 저를 안고 한참 서럽게 울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 아빠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엄마랑 꼭 화해하고 싶다고. 엄마한테 깜짝 선물 주고 싶은데 엄마가 비밀번호를 바꿔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알려준 건데 아빠가 이럴 줄 몰랐어. 아빠가 바람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저는 딸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네 잘못이 절대 아니야. 미안해, 너한테는. 엄마 아빠가 이런 걸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마음이 정말 착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1층 화단으로 내려가 보니 제 핸드폰은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이 나 있더군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아주 일말의 미련까지도 싹 없어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집에서 온갖 난동을 부리고
자기 입으로 불륜 사실까지 다 떠벌리던 그 모든 추악하고 멍청한 순간들이 거실에 설치해둔 홈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혀 있었으니까요. 제 핸드폰을 부순 것은 오히려 저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또 다른 증거만 남겨준 셈이었죠.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 녹화된 영상을 증거로 썼습니다. 동시에 남편과 김지선을 공동 피고로 묶어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죠. 며칠 뒤 법원에서 보낸 소장이 김지선의 집으로 송달된 것 같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 남자는 김지선의 남편이었어요. 김지선 남편은 집으로 온 소장을 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따로 한번 볼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김지선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실에서 목격했던 일부터 시작해서 김지선이 저를 찾아와 돈으로 입막음을 하려 했던 일, 그리고 남편이 집에 침입해 핸드폰을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모든 것을 자백했던 일까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날 밤의 홈 CCTV 영상을 그에게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그의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참담함으로 일그러지더군요. 그는 영상을 자기한테도 줄 수 있느냐고 했고 저는 바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자리를 떠났죠. 그 후의 일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확실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지선의 남편은 제가 제공한 영상과 녹취 파일 등을 증거로 김지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동시에 제 남편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전 남편과 김지선은 각자의 배우자에게 이혼을 당하고 양쪽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추악한 불륜 사실과 남편의 폭력적인 행위, 그리고 김지선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처신 등이 회사에 알려지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중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고되었습니다. 한순간의 더러운 쾌락과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으로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애썼던 가정, 직장, 사회적 평판 등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아주 비참하게 잃게 된 거죠. 저는 남편이 그 소름 끼치도록 이중적인 모습과 마지막까지 반성 없이 폭력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고 제 딸 역시 아빠의 배신과 폭력적인 모습에 큰 충격을 받고 깊은 실망감을 느껴 더 이상 아빠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람과 법적으로는 물론이고 인간적으로도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얻은 마음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완전히 아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과 배신감에 얽매여 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누구보다 응원해주고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함께 이제는 오롯이 저와 저희 딸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